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69명 추가 발생해 모두 602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2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5명입니다. 최연소인 4살 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국내 첫 환자 발생 한 달 만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휴교, 항공기 운항 감편, 대중교통 운행 제한 등의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대구로 오가는 항공편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상향하고 이스라엘 등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도 늘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측이 유튜브를 통해 유감을 표하며 보건당국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이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인지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인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670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 인력 600여 명을 동원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가 169명이나 늘었고 사망자도 2명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8천여 명으로 늘었는데 정부는 이제서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확진자 역시 대부분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서울과 경기,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의료계는 이번 주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혹시 가벼운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집에서 상태를 봐야 한답니다. 먼저 임서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어제보다 169명 늘어난 확진자는 대부분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142명이 추가됐고 경남에서 10명, 부산에서 8명 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대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169명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는 95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전체 국내 확진자 602명 중에 약 54.6%를 차지합니다.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받던 50대 여성으로 상태가 위중해 에크모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또 청도 대남병원에서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이송됐던 57살 남성도 오전에 숨졌습니다. 중증 폐렴을 앓던 이 남성도 산소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계속되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산소 포화도가 좀 떨어지고 이제 중증으로 그 폐질환이 진행이 되면서 오늘 7시 40분에 운명하셨습니다. 나머지 확진자들 가운데 7, 8명의 상태도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병 학회 등 11개 의학단체들은 이번 주부터는 전국적으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지자체별로 신속하게 의학단체들은 가벼운 호흡기 증상자들은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 4에서 5일 집에서 상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그동안 어린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감염되지 않는다고 알려졌었죠. 그런데 오늘 4살짜리 어린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8명이나 무더기로 나와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집단 감염인데 신천지 대구교회와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만 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원청교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잠정 폐쇄 조치하였으며 2주간 교회를 방문한 성도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지난 15일부터 1박 2일간 수련회가 열렸는데 교인 약 150명이 참가했습니다. 부산 지역 첫 확진자인 우한 교민의 아들을 포함해 확진자 8명도 참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직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는 4살 어린이가 감염됐습니다. 국내 최연소 확진자입니다. 58번 확진자가 근무하는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집 원생으로 자가 격리 중에 받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상태는 양호합니다. 4살 아이는 혼자 격리되기가 어려워서 보호자가 아마 개인 보호를 하고 아이를 같이 돌보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 감염 학회는 어린이들은 예방수칙을 스스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행하면 어린이 확진자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여 만이죠. 그간 단계를 올려야 한다는 학계 요구가 이어졌었는데 확진자가 600명을 돌파해서야 이런 조치를 한 겁니다.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단계여서 늦은 감이 있어 보이는데 먼저 청와대를 연결해서 오늘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죠. 자, 최지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데 신중한 분위기였다고 저도 들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뭔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이 감염 확산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위기경보를 기존 단계인 경계 단계로 유지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반나절 만에 심각 단계로 최종 결정 내리게 된 데에는 현 상황에서 격상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꾸준한 권고가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지와 격상이라는 두 가지 안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격상을 선택한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바뀌면서 코로나19 최고 책임자는 국무총리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고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과도한 불안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대통령 발언을 보면 심각성을 느끼는 듯합니다.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예, 청와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까지 확산의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심각 단계 발령은 뒤늦은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선제적인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신천지 감염 사태를 분수령으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신천지 탓으로 돌린 뉘앙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틀 전까지 일본, 홍콩, 싱가포르도 위기 경보를 격상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에게 경계 단계 유지를 보고한 바 있어 정부의 인식이 아니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5번째 코로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망자는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대구에서 나온 첫 번째 사망자여서 방역당국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망자가 나온 대구 경북대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장영욱 기자. 네, 대구 경북대 병원입니다. 이번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닷새 만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기저질환이 있었습니까? 네, 대구에서 나온 첫 사망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사망했는데 이 평소 심부전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사망자는 38번 확진자로 대구 남구에 살고 있는 56세 여성이고 이 신천지나 청도 대남병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여성은 경북대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부터 심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았고 이 병원에 온 이후로는 줄곧 중증 환자로 분류돼 체외산소 공급장치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음압병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계속 악화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 오늘 결국 사망했습니다. 자, 지금 대구 지역에만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는데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환자들은 원칙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병실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특수병실인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에 있는 음압병상 65개 모두 포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확진자들은 이 일반 병실에서 혼자 또는 단일 확진자들과 함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확진자들을 치료할 병상 520개를 확보했고 이 3월 3일까지 84개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이 대구시에 있는 응급실 23곳 중 1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거나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는 병원은 응급실을 폐쇄한 겁니다. 이렇게 응급실이 폐쇄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도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지역과 외부를 잇는 하늘길이 끊기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부터 대구 인천 노선 운항을 이틀간 중단했고 아시아나항공도 모레부터 대구 제주 노선을 잠정 중단합니다. 최원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어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대구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공식 철회하고 사과했습니다. 타 지역에서의 유입,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추가 발생, 그리고 집단적인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지만 대구공항 노선 중단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구, 제주, 대구, 인천 운항을 중단했고 아시아나항공은 모레부터 대구, 제주 운항을 중단합니다. 에어부산도 내일부터 대구, 제주 운항을 하지 않기로 했고 대구, 타이베이 운항은 오늘부터 중단했습니다. 하루 2번 왕복을 1번 왕복으로 줄였던 제주항공도 내일부터는 운항을 중단합니다. 대구공항에서 가장 많이 비행기를 띄우는 TA항공도 국내선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주말에 또 대구 지역으로 발생 계신 부분이어가지고 아마 주말 지나고 내일부터 아마 또 업데이트 될 예정. 국제선에 이어 제주 등 국내선도 감축되면서 대구공항에 잠정 휴업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번 코로나 확산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는 9천 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야 지역사회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는데 오늘까지 670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경찰 행정력까지 동원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336명 가운데 오후 2시 현재 연락이 닿지 않은 교회는 670명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수사인력 600여 명을 동원해 이들 670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등으로 신천지 교인 소재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연락이 닿지 않은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숨으면은 안 됩니다. 숨으면은 본인의 건강도 해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의 건강도 해칠 수가 있고. 현재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천여 명 가운데 의심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1,276명에 이릅니다. 어제까지 이들 중 293명이 검사를 마쳤고 계속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의 경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하루 2차례 증상 발생 여부와 자가격리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된 사람은 모두 309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5.6%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시설 25개는 지난 18일 이후 폐쇄된 상태입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 신천지 교회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었는데 조금 전 유튜브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황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측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먼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신천지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전 교인 24만 5천 명에게 외부 활동을 자제시키고 모든 모임과 예배 등 교회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에도 교인 명단을 제공하는 등 증상 확인에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교회 성도 9,294명에 대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모든 성도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자신들도 역시 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도 명단이 유출돼 지역사회에서 차별과 혐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당초 내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지만 장소 대관이 어려워 급히 온라인으로 입장 발표 방식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 초기에 우한 폐렴 대신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쓰도록 했죠. 하지만 대구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된 이후 정부 합동 보도 자료에 대구 코로나라는 용어가 등장해 비판이 제기되자 사과까지 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구를 조롱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지호 기자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를 조롱하지 말아달라며 회견문을 읽습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대구 폐렴도 없습니다. 코로나19만 있을 뿐입니다. 대구 등지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언론 보도나 SNS 등에서 대구 코로나 등의 용어가 등장하자 호소에 나선 겁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합동 보도자료의 제목을 대구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특별대책 지원단 가동이라고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중국 혐오를 조장한다며 우한 폐렴 용어를 못 쓰게 하다니 대구 코로나라고 썼다는 겁니다. 정부는 어제 담당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보도자료 제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대구 코로나19라는 명사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나가게 됐다. 명백한 실수이자 잘못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상처를 받은 대구 시민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김태형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걱정이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혀 예상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있어가지고요. 감염내과 의사들은 아마 예측 발언하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한 달 만에 위기 경보를 이제 심각 단계로 오늘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제 그동안 학계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오늘 결정이 늦은 감이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사실 의사들 간에도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이 병이 단순한 이제 독감같이 지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한처럼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것이다라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학회에서도 어저께 이제 조금 이것은 이제 심각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감염 관련된 학회들이 냈었는데요. 그 배경은 이제 이 병에 대한 시각보다는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격리 병상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하루에 100명씩 환자가 생기면 이제 우리는 소진되겠구나. 더 이상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겠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종교와 관련돼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는 이제 특정해서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열났을 때 의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료진들한테는 부담으로 느껴졌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방역망 밖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 점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면 현실적으로 방역이 이게 가능한 거냐 이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예, 다행히 그래도 이 병이 아주 중증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플랜 A, 우리가 철통 방어 전략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철통 방어 전략이라는 거는 모든 환자를 검사해서 모든 환자를 진단하고 격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철통 방어 정책이고 지금까지 잘 해온 것들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갑자기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때는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러니까 다수의 경증인 국민들은 좀 안심을 하시고 우리가 또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그 대신에 조금 더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자. 이런 것들이 아마 국가의 자원과 또 우리 국민들의 감정의 어떤 낭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인 입국을 추가로 더 제한하느냐 이 부분도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제 아직 검토하고만 있다. 그리고 네. 이제 추가적인 제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정부가 계약을 좀 미루긴 했지만 네.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좀 이후에 들어오게 된다면 방역에 또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교육부 장관께서 적절한 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을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적절한 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입국 제한이 좀 더 강화된다면은 저희가 환자를 치료하고
우리나라 방역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유입자들을 줄일 수 있다면은 감염 환자들을 격리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건 맞는데요. 그렇지만 첫째 이것이 이제 실효적이겠느냐, 이제 과연 그것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잘못돼서 이번 주 같은 일이 생겼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계에서도 철통 봉쇄를 하자 이런 정책이라는 것들은 좀 지나친 방역 이상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북한 같은 나라들은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서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좀 더 그거보다는 실효적으로 이미 이제 우리한테 있는 환자들이 국내에서 전파되는 것들을 어떻게 막는 것인가 이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완전한 차단을 하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우리 경제 교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쉽지 않겠지만 뭐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대구 사례를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 의료 시설과 인력이 모두 크게 부족하다는 게 이제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고 의심 증상으로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앙정부 대응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민간 차원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도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메르스 이후 교훈을 얻은 게 있다면은 이제 국가가 중심이 돼서 지역자치단체의 어떤 그 보건 그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그 교훈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거대로라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음압 격리 병상들을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었어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미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탓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플랜 B-1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다면 기존에 가용한 그 지역사회 보건의료원 같은 데들을 털어서 여러 가지 격리병상 시설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의료자원들이 수혈이 돼야 됩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좀 더 많은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많은 인력들이 어떤 그 인근 지역 사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가 이제 매일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면역력이 이제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40, 50대에서도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국민들은 많이 더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망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독감도 이제 건강하신 분들의 사망자가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은 분명히 독감과는 다르고요. 보신 바와 같이 드물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한테도 사망자가 있을 수 있고 물론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것들은 고령층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 특히 이제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들은 병원에서의 감염이 생길 때 이제 메르스와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메르스 때 경험했던 그 이제 치명률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 자, 이제 궁금한 게 전국적으로 확산세에 이게 계속 속도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당장 예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언제까지 이런 확산세가 계속될 걸로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우리들의 힘만 갖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역망이라든지 의료계가 노력하는 것만 갖고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전 국민이 뭐 지역과 종교와 뭐 인종 상관없이 상당히 어떤 그 차별을 넘어서 모든 국민들이 좀 이제 노력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이제 모든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국민 모두 교수님 말씀대로 활동을 자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용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미 출발해서 이스라엘에 도착한 우리 국민들을 막은 건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인 입국 금지는 처음입니다. 한국인을 기피하는 코리안 포비아로 번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오늘 낮 인천공항. 어제 이스라엘로 향했던 130여 명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타고 갔던 비행기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내 방송으로 한국인 입국 금지를 통보한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돼가지고 입국 거부한다고 그래서 비행기에서 한 1시간 있다 바로 해야겠습니다. 자국만 내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못 내렸어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한국인 18명이 무더기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에 이뤄진 결정으로 우리 정부에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성지순례 다니잖아요. 거의 90%가. 뭐 출발할 때부터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시끄러워서 불안감을 손님들이 다 가지고 있었었죠. 한국인 거부 움직임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 입국 금지에 나선 나라는 바레인 등 5개국,
영국과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입국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각국이 한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코리안 포비아로 번질까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스라엘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는 성지순례를 다녀온 천주교 신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후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9명이 더 늘어 18명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자, 문제는 감염 경로인데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공통점이지만 이스라엘은 확진자가 없어서 국내 감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경북의 한 천주교 신자가 다니던 성당입니다. 성당 문은 닫혔고 미사를 중단한다는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가이드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경북 지역 천주교 신자는 모두 38명입니다. 지난 21일 경북 예천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고 어제 8명, 오늘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들은 17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촉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지금 시군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76명 정도로 현재 시점에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온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국내 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발병 일시나 아니면 감염 경로에 대해서 심층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감염원, 감염 경로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 성지순례단 37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확인된 순례자는 모두 77명. 제주서도 한 명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렇게 한국인에 대한 유입을 제한하는 국가가 있는 가운데 반대로 자국민의 한국행을 경고하는 나라도 생겼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대만도 여행 경보 등급을 높였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국 여행을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세계의 눈이 한국에 쏠려 있는 건 자명합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권고를 1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국무부는 여행 시 위험 정도에 따라 경보를 4단계로 나눠 자국민에게 경고하는데 한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 겁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한국은 지속적인 지역사회 전파를 겪고 있다면서 3단계 중 경계 단계인 2단계 여행 경보 국가로 한국을 분류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 여행을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와 CDC는 일본에 대해서도 여행 경보를 2단계로 높였고 중국은 최고 위험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격상했습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여행 경보 3단계 중 한국에 내렸던 1급 주의를 어제 2급 경계로 높였습니다. 대만은 일본에 대해서도 2급 경보를 내렸습니다. 사모아와 키리바시는 한국인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인 입국자를 즉시 격리하도록 했고 카자흐스탄은 입국 시 24일간 관찰 조치를 내렸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보신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대한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반대로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조기에 단행한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조정린 기자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입국 금지 조치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졌을 텐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한 여행사의 경우 이스라엘에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입국 금지 소식을 듣고 경유지에 머물러 있다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스라엘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입국을 막았다 그래서 지금 힘들이 못 넘어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가요? 요르단에. 갑자기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확 바뀌어버리니 현지에서도 대응하기가 너무 난감한 거죠. 나가기 전에는. 네,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행사들도 입국 금지 조치를 미리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며 미리 대비를 하는 등의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토로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뿐 아니라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늘고 있잖아요. 어디가 있습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서 오는 입국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지금까지 12개국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국가 이외에는 바레인이 지난 21일부터 한국을 비롯 발병 국가를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네. 입국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자가격리 등 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한국, 일본 등을 고위험 감염국으로 지정하고 입국 후 14일간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있고, 영국은 한국 등 7개국 방문자에 대해 14일 이내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격상했잖아요. 우리 외교부는 뭐 한국 여행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 미국에 가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뭐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조치가 있을까요? 네, 당장 미국 비자를 받기 어려워지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 경계가 강화될 수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LA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절차가 강화됐다고는 들었어요. 뭐 심사하는데 조금 까탈스럽게 뭐 한다고 듣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권 그 안에 있는 뭐 도장이나 이런 걸 더 까다롭게 본 거겠죠? 또 미국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니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선 혹시 돌아오는 미국행 비행기를 못 타게 될까 봐 지금은 한국으로 안 들어가려는 분위기가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한국인이 기피하는 코리아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 이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전역에서의 입국을 금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도 있었잖아요. 오늘 마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3일 올라온 이 청원은 76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가운데 마감됐습니다. 청와대는 한 달 내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국가들의 확진자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중국의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던 필리핀은 곧바로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조치를 취했죠. 2일 기준 2명이었던 확진자 수는 현재 단 1명 늘어난 3명에 그쳤습니다. 네. 미국은 지난 2일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고, 베트남은 중국을 오가는 여객기 노선을 오는 5월 1일까지 전면 중단하면서 확산세를 막았습니다. 러시아도 지난 20일부터 중국인의 입국을 막기로 결정했는데 현재 확진자 수는 2명입니다. 대만은 7일부터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했는데 당시 16명이었던 확진자는 2주가 지난 현재 26명입니다. 예. 다만 싱가포르는 지난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막았지만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돼서 확산세를 크게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싱가포르 현황까지 보니까 적절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보건당국은 여전히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국가의 특정한 사람들만 제한하는 것이 방역적 관점에서 옳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했던 그 환자들의 그 발생 원인을, 감염 요인을 보면은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이 감염을 준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감염 원인으로 작동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이 감염을 더 많이 일으켰으니 입국 제한이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의료계에선 지금이라도 불을 끄려면 산불을 일으킨 요인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방역은 방역대로 하고 유입은 또 유입대로 막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확산 사태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31번 확진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환자가 의료진의 검사 권유를 거부했다고 발표했었는데 이 환자는 오히려 해외 여행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간의 진실 공방을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9일 대구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의료진의 검사 권유를 수차례 거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검사를 권유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1번째 환자분께서는 본인은 그 해외를 다녀오지 않으셨고 또 증상이 이제 상당히 경증이다 보니까 31번 환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건당국의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의사의 검사 권유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해외 여행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건소가 검사를 거부했던 겁니다. 31번 환자를 시작으로 대구 신천지 신도들이 줄지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이른바 슈퍼전파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31번 환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건당국이 초동 대응에 실패해 방역망에 구멍을 내고도 잘못된 정보를 발표한 셈이 됩니다. 31번 환자의 주장이 거짓일 경우 환자 개인의 잘못이 크지만 역학조사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확진 환자의 진술에 일정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1번 환자의 주장과 관련해 지자체와 병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제 옆으로 보시는 화면은 지금 격리 조치가 내려진 청도 대남병원에 있는 환자와 직원 200여 명에게 나눠준 도시락입니다. 앞눈에 보기에도 밥과 반찬이 부실해 보이죠. 밥 한 그릇에 반찬으로 김치 하나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나눠주는 시간도 일정치 않아서 격리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태영 기자가 청도에서 단독 취재했습니다. 곤드레 나물밥 한 그릇에 김치 조금. 지난 21일 청도 대남병원에 격리된 환자와 의료진 254명에게 제공된 저녁 식사입니다. 격리자들의 가족들은 도시락을 보고 심정이 타들어갑니다. 곤드레밥에 김치 하나였죠. 그걸 먹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아침 식사도 11시 넘어서 도시락 하나가 제공. 이후 제공된 식사들도 부실하긴 마찬가지. 도시락이 나오는 시간도 들쭉날쭉입니다. 저녁 도시락이 밤 10시가 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병원 안에 격리된 환자와 직원들은 내부에 세제와 세탁기 등 세탁시설도 없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돼 있고 여성들의 경우 여성용품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취재진의 내부 상황을 알렸습니다. 격리자 가족은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싶지만 이마저도 차단된 상황. 이러다 보니 노끈에 생필품과 음식을 매달아 난간에 있는 환자에게 힘겹게 전달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청도군 측은 도시락을 공급하는 업체 직원들이 청도 대남병원에 들어가는 음식이라는 말에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가의 상당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죠. 오늘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전국 7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는데 이 시험장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대구 계명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응시생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시험을 안 볼 수가 없어서 불안감 속에 현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응시생들이 공인회계사 시험장으로 들어섭니다. 입구에는 방호복을 입은 감독관이 열화상 카메라로 응시생들의 체온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대전 확진자 한 명이 다녀갔던 인근 대학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뭐 봐야죠. 어떻게 해요. 이랬는데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신입생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대구의 계명대도 회계사 시험 장소에 포함됐습니다. 시험 연기설이 돌기도 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쉽지만 지난 1년 동안의 노력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불안해하면서 준비했었고 이게 연기가 되든 안 되든 이미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불이익이 있는 것 같긴. 공인회계사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당국은 어제 자정까지 시험 연기를 고민했습니다. 진행했을 때의 뭐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리고 연기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고려해서 판단이 이루어졌을 걸로 보이고요. 오늘 전국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치른 응시생은 모두 10,000여 명. 오늘 28,000여 명이 필기고사를 치룰 예정이었던 부산교통공사 채용시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됐고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인 코레일 채용시험은 4월로 연기됐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종교 활동에도 큰 직격탄으로 다가왔습니다. 실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노래를 부르는 등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막론하고 각종 종교단체들은 활동을 축소하거나 아예 출입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조계사입니다. 평소 신도들로 붐비는 주말 오후 시간이지만 오늘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쓴 신도들이 체온 측정을 받습니다. 조계사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오늘 법회는 큰 스님의 말씀 대신 신도들의 기도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부산의 범어사도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범어사는 모든 등산객과 관광객의 출입을 차단하는 사실상의 산문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경내를 못 들어가게끔 다 요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안전 요원들이 앞에 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말 예배를 중단한 서울의 한 교회입니다. 교회 내부에 들어가 보니 신천지 출입 금지, 외부인 출입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부산의 대형 교회들도 오늘부터 잇따라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에서 오늘까지 모두 16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배는 저희 일단 영상으로만 나갈 것 같거든요. 어르신분들은 모르고 오셨던 경우가 몇 분 있고요. 수천 명의 신도가 모이던 부산 사하구의 신천지 교회도 문을 닫고 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한감염학회 등 의학단체들은 종교 집회 등의 사회활동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제 경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내수와 수출이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해외 투자기관에서는 최악의 경우 올해 우리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 정문 앞엔 아무도 없고 출입구는 가로막혀 폐쇄됐습니다. 이곳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내일 오후부터 일부 사업장을 재가동할 예정이지만 임직원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현대차도 일부 공장을 멈춰야 했고 백화점, 마트 등 유통점과 영화관들도 연쇄적으로 일시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 충격은 내수에 그쳤지만 코로나19는 수출에도 타격을 입힙니다. 결국 성장률 전망은 곤두박질칩니다. 글로벌 금융사인 ING그룹은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7%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2.2%에서 1.8%까지 내렸고, 모건 스탠리는 최악의 경우 0.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실제 이러한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올해 512조 원의 슈퍼 예산을 책정하고도 추경까지 검토하는 상황. 정부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온이 식어가던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로 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이번엔 해외 상황을 보면 이탈리아가 확진자 50여 명, 사망자가 2명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북부 12개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크루즈선에서 내려 귀가한 여성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한산한 거리를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걸어갑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 2차 감염 우려로 북부 도시 12곳을 폐쇄했습니다. 학교와 기업이 문을 닫고 종교 모임이 취소됐습니다. sia nella forma di intraprese collettive che nelle forme di iniziative individuali. È stata disposta anche la sospensione di manifestazioni pubbliche, di eventi vari, la sospensione delle attività educative, didattiche, scolastiche. 베네토와 롬바르디아에서 예정됐던 세리에 A 축구 경기도 연기됐습니다. 이제껏 6명이 숨져 중국의 최다 사망자를 낸 이란은 24일부터 열흘간 모든 스포츠 경기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크루즈선에서 내린 승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입니다. 19일 귀가한 60대 일본 여성이 사흘 만에 감염이 확인됐고 음성 판정을 받은 호주인 25명도 귀국 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귀가자 23명이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今後のこうしたオペレーションにあたってはダブルチェックを徹底するなどですね、こうしたミスが二度と起きないように徹底を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늑장 객실 격리부터 격리 절차 없는 귀가 조치까지 일본 정부의 크루즈선 대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 내 신규 확진자는 나흘째 1,000명 이하로 낮아져 총 확진자는 7만 7천 명, 사망자는 2,400명 수준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중도 실용 노선을 표방해온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국민의당 창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추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이 현실적 이유로 미래통합당 행을 고민하고 있어서 총선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먼저 창당대회 현장에 있는 유지연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그 뒤에 안철수 대표를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창당대회를 열고 안철수 위원장을 초대 당대표로 추대했습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 국민의당 20, 진정한 실용적 중도 정치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개혁의 길로 달려나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선택한 로고는 커넥팅 더 다츠, 연결의 혁신입니다.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고 동체를 회복하는 정치를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거대 양당 구도 타파, 중도 실용 정치를 표방하며 보수 진영과의 합당과 선을 그었는데 안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릴레이 공개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창당대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이뤄졌습니다. 안철수계 의원들이 잇따라 미래통합당으로 입당하고 있고 선거연대가 안 되면 탈당을 결심할 가능성이 높은 다른 의원들도 있어 국민의당이 독자적으로 총선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TV조선 류주연입니다. 국민의당 창당대회가 조금 전 끝났는데 현장에 남아있는 안철수 대표를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렌지색 셔츠가 상당히 잘 어울리시는데 우선 오늘 창당대회에서 대표로 다시 추대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창당하신 분께 여쭙는 게 좀 실례가 될 수도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이어서 저희가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반문연대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에는 여전히 부정적이신가요? 예, 보통 예전에는 뭐 이렇게 전당대회, 창당대회가 되면 어느 기간은 좀 봐주는 허니문 기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읽으셨던 책이 있습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뭐 사람도 정당도 여러 가지 고난들, 시련들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늘 창당한 만큼 1000번을 흔들려야 제대로 인정받는 정당이 된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당을 앞두고 일부 측근 의원들이 이미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이적을 했고 또 연대가 안 될 경우에 다른 의원들도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솔직하게 함께 하셨던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은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묵묵하게 이 길을 가겠다. 그렇지만 각 의원님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생각들도 다르시니까 그런 걸 제가 전적으로 존중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자,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당 지지율이 좀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에 복귀하신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당초에 기대했던 것에 좀 못 미치는 건 아닌지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창당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보면 여론조사가 시행이 되는 것이 보통 창당 이후 2주가 지난 다음에 보통 그런 여론조사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국민의당 때도 그랬고 바른미래당 때도 그랬고 가장 최근의 예로는 새로운 보수당은 창준이가 생기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여론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앞으로 1, 2주 정도 이후의 수치가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만 그 전에 미리 사실 감사하게도 알게 됐으니까 저희들이 더 긴장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 다지게 됐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현 청와대의 각종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미래통합당 서울 강서울 후보로 공천됐습니다. 오늘 여야 공천 발표 소식은 김복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서울 강서을에 청와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구로을에 김용태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강서을과 구로을은 민주당에서 진성준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이 포진한 곳으로 미래통합당이 내건 정권 침탈론의 최전선으로 꼽힙니다. 황교안 대표는 서울 종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한 뒤 사직한 김웅 전 부장검사는 송파갑에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부산 전략공천 논란이 일었던 이현주 의원은 비공개 면접을 치렀습니다. 비공개 신청자들은 그 이현주 의원 말고도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 민주당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얽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울산 중구를 경선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 방침을 정한 김남국 변호사의 지역구가 확정될지 관심이었지만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훈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금천과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 지역구인 동작을이 후보지로 거론되는데 그 지역에서 뛰고 있던 예비 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부산 현역 의원 6명을 모두 단수 재공천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비례정당 만들까 말까입니다. 만들까 말까? 이제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눈 뜨면서 당할 순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실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지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이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지난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때 찍힌 건데 이 한 참석자가 내부 분석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통합당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7%를 득표한다고 가정할 때 연동형 비례의석으로만 16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지만 민주당은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의 직후에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이 상태로 가면 비례에서만 20석 차이를 안고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석이나 차이가 나면은 현실적으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제목이 이제 비례정당 만들까 말까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만드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쉽지 않다? 어떤 이유인가요? 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일관되게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선거 개혁의 길에 나섰습니다. 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비례정당을 만든다면 도대체 왜 그 진통을 겪어가면서 선거법을 통과시켰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군소정당들 입장에서도 4+1 때 여러 가지 이제 협력 관계를 맺어왔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별도의 비례정당을 만들면 그런 협력 관계가 다 깨지는 거고 약속도 깨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통합당의 비례정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들어보시죠. 미래한국당이 오늘 창당대회를 갖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 확보에 혈안된 정당을 보호할 헌법과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13일엔 미래한국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불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그 길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일 텐데 이 비례정당 창당 여부 언제까지 이제 시한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까? 네, 개정된 이 선거법과 부칙 등을 고려할 때 3월 16일까지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실제 창당에 필요한 이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만들지 말지 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시간이 사실상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대놓고 또 그걸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제1야당 동의 없이 처리한 여당, 또 비례정당을 따로 만든 야당, 이걸 유권자들이 아마 이번 투표장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실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여 비례정당 만들까 말까의 느낌표는 손해 감수라는 말 못 주워 담아로 했습니다. 예, 뭐 저런 말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주워 담으려면 그만한 또 명분이 필요한 게 정치겠죠. 뭐 그래도 정치의 100%는 없으니까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승자는 결국 김남국입니다. 이제 금태섭 의원에게 도전장을 냈던 김남국 변호사, 이 조국 백서 필자 중 한 명인데 네. 결국에 이제 좋은 자리로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조국 내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당에 분란이 있었는데 결국 교통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훈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금천, 또 전략적으로 선정된 서울 동작을 배치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 변호사 본인은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을을 원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디를 가고 싶냐 했더니 자기가 진정 가고 싶은 곳은 나경원을 잡고 싶대요. 근데 이제 동작을은 만만치가 않겠지만 금천은 상대적으로 여권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김 변호사가 만약에 거기에 공천을 받는다면 상당한 혜택을 받는 셈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김 변호사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승자는 결국 경선 없이 전략 공천을 받게 된 김남국 변호사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김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것 이외에 어떤 기여를 당에 한 게 있어서 여권 강세 지역에 공천을 받는다는 건지 당내에서 말들이 많은 거군요. 네. 자, 발표는 그럼 언제 나는 겁니까? 당초 이 오늘쯤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발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잘 지켜봐야겠네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승자는 결국 김남국의 느낌표는 잠들지 않는 조국 망령으로 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조국 망령을 다시 불러냈으니까 앞으로 골치가 아플 거다. 진중권 전 교수가 이 말을 했는데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지층을 의식해서 조국 논란과 선을 긋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방송에서 한 인터뷰와 소년원에 방문한 동영상을 법무부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올리면서 정치인으로서의 홍보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미애식 소통과 개혁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선택한 추미애 법무장관. 중국 대사가 부 장관 자신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며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홍보합니다. 조용하면서도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 실효적인 차단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사해 했습니다. 인터뷰 말미엔 수사와 기소검사 분리 논의에 대해 언급하며 불붙은 검찰과의 신경전에 기름을 끼얹습니다. 수사를 했으면 이거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살죠. 좀 조직적인 반발도 있는 것이고요. 편향성 논란이 있는 라디오 진행자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을 개혁 반발 세력으로 규정한 겁니다. 법무부는 한술 더 떠 홈페이지 맨 앞에 진행자 김어준 씨와 추 장관의 사진을 걸고 인터뷰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법무부가 공개한 추 장관의 소년원 방문 영상. 학생들이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법무부에서 온 엄마, 장관이기 전에 엄마. 쉴 새 없이 강조되는 법무부 장관의 모성. 마치 선거 홍보물을 연상케 합니다. 장관의 홍보 이벤트에 미성년 재소자들이 동원됐다는 비난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3일 추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홍보 영상은 모두 11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개가 정책 홍보보다 추 장관 개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었습니다. 나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이쁘세요.
저도 얼굴 때문에 뽑혔나요? 추미애 장관이 꺼내든 정책은 어땠을까?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잇따라 내놓은 조치들이 논란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 전문 비공개 방침은 법여권 내에서도 비판받았죠.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은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추 장관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이례적으로 직접 주재하려 했으나 검찰 내부에서 회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등 불만이 고조됐습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전격 취소됐습니다. 검찰 개혁이 시대적 요구라는 추 장관의 취임 일성. 검찰 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먼 훗날 역사는 추 장관의 재임 기간을 어떻게 평가할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마초와 조조가 맞붙었던 삼국지의 동관전투. 마초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조의 장안성을 급습해 승기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감에 취해 앞만 보고 진군하죠. 하지만 조조는 후방을 역습해 역전승을 만들어냅니다. 잠깐의 방심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겁니다. 지난주 이맘때만 해도 공포 속에 새로운 한 주를 맞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방심, 놓을 방, 마음심, 마음을 놓는다는 뜻이죠.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이 단어가 떠오른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바이러스가 곧 종식될 거란 대통령의 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국무총리. 이런 데는 이제 마스크 안 껴도 돼요. 네. 과도한 공포가 문제라는 경제부총리. 공포감으로 경제 심리와 소비 활동이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게 잘한 일이라는 법무장관. 미국 같으면 중국 사람들을 완전히 입국 차단을 하고 그리고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었던 여당 지도부까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조금씩 승기를 우리 방역과 의료 체계에 시민의식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붙는 집에서 가재도구 챙기려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국가 전체를 방심으로 몰고 간 측면이 있다는 건 정부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문 대통령 부부가 기생충 제작진과 짜파구리 오찬을 하며 파안대소한 이 장면은 클라이맥스였죠. 이날은 코로나19로 첫 사망자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잠시 5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메르스 사태 초기에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경고 수준을 높이지 않는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정부가 슈퍼 전파자라며 수사까지 해야 한다고 했죠. 위기 경고 수준을 격상하지 못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정부 자신이라는 것을.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5년 전 대통령의 말대로 초기에 대응했다면 확진자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됐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도 추가적인 중국인 입국 제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다른 나라들이 우리 국민을 입국 제한하는 황당한 상황이 돼버렸죠. 불씨도 안 잡혔는데 불 끈다고 자신하다가 초가삼간 태워버릴 위기를 맞는 형국입니다. 이제 많은 국민은 정부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의 방역 조치를 믿고 두려움 없이 생활해도 되는 건지.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방심의 대가였습니다.
오늘 먼지 걱정 없는 쾌청한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대기질은 무난하겠지만 전국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밤에는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우선 내일 밤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밤이면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춘천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강릉 16도, 광주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포근해서 큰 추위는 없겠고요. 주 후반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